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것은 임시정부를 지킨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임시정부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작년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죠. 그래서 작년부터 임시정부에 대한 임시정부에 대해서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임시정부 수립 1년이 지났는데 요즘은 과연 또 어떤가?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 부분은 참 문제가 작년에 이렇게 열기가 품더니 금년에는 뭐 물론 코로나 탓도 있지만은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사라져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임시정부라는 것, 오늘 시간에는 임시정부라는 것하고 임시정부가 이제 어떻게 성립이 되었고, 또 임시정부가 어떻게 이어져 왔고, 또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사람 이야기죠. 그래서 임시정부에 어떤 분들이 임시정부를 꾸려나가고 지키고 있었던가 하는, 그런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시정부를 지킨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에 앞서가지고, 그때 상황들을 먼저 좀 알고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임시정부는 언제 성립되었습니까? 1919년부터 해서 1945년까지 27년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겨났게 됐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27년보다 조금 더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 대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로 임시정부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해방 후에까지도 임시정부가 들어와서 국무회의도 하고 다 합니다. 우리는 역사 과정에서는 흔히 그 시기를 미군정시기라고 하는데 그 3년 동안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까지 3년 동안도 사실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오늘날로 치면 국회도 열었고 그 다음에 임시 국무회의도 했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에서 많은 사람들은 임시정부가 45년 8월 15일로 끝난 것이 아니고 48년 8월 15일까지 해서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그거를 넘겨준 것이다. 법통을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실제로 우리 헌법에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른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 정부가.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뭐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10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나라를 찾겠다고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그 독립운동하는 그 와중에 이때까지와는 다른 형태로 이제 생겨납니다. 소위 복국, 나라를 찾게 되면 어떤 나라를 찾을 것인가? 복국을 주장하는 사람이시나 나라를 다시 찾아가지고 황제를 다시 모시자. 최소한 입헌군주제라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은 세계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까지 얘기하는 민주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벽과 공화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혹은 군주제와 민주제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한 후에 1919년 정도가 되면은 3.1운동도 물론 일어나지만 3.1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년 사이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어져가지고 그것이 3.1운동을 기화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물론 일제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나라가 세워지진 않았지만은 상해에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는데 상해가 어디 땅입니까? 상해는 중국 땅이죠. 중국 땅이니까 중국 땅에 우리가 마음대로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남의 나라 땅에. 그러면 어떻게 했냐? 중국 사람들의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또 한 1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것들은 간과해버리고 상해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 사람을 세우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식으로 저걸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도 예컨대 달라이 라마가 여기 와서
티벳을 세우겠다고 하면 암만 달라이라마가 좋아도 세울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많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네 나라 안에 딴 나라를 마음대로 세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한번 세계 질서, 그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이게 역사를 볼 때는 좀 거시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칠 때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칠 때 우리나라 역사만이 아니고 최소한 국사를 가르칠 때는 이곳에 있는 중국사, 또 이웃에 있는 일본사, 최소한 요 정도는 같이 가르쳐야지 이게 역사의 틀을 맞추는 거지, 우리 국사만 해가지고 연대 외우고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주변을 좀 들어보죠. 1911년 중국은 신의 혁명을 일으키죠. 우리가 잘 아는 쓴원, 손문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신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게 1911년 10월 10일, 우리가 흔히 쌍십절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죠. 그래서 손문이 임시 대통령이 됩니다. 임시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북경에 있는 세력들, 예컨대 원세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죠. 그래서 원세계한테 일단은 그 최고 지위를 옮깁니다. 그래서 원세계가 대총통이 되죠. 근데 원세계가 대총통까지 됐으면 좋은데 이게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황권을 또 생각을 해가지고 황제가 되고 싶어 하다가 결국은 밀려나게 되고, 원세가 밀려난 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은 군벌의 세계가 됐죠. 그래서 곳곳에 군벌이 활거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소위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 우리가 러시아 혁명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이런 혁명이 생기죠. 우리가 흔히 교과서 쪽으로 보면 10월 혁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볼셰비키라는 것이 이제 되게 소수 이론적이고, 우리 교과서처럼 뭐 볼셰비키, 맨세비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개 이제 그 러시아 혁명은 그 전에 있던 제정 러시아가 어디입니까? 제정 러시아가 흔히 얘기하는 로마노프 왕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로마노프 왕조와 그 다음에 적개라고 하는 이 레닌 쪽하고 서로 대립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군파, 백군파 하는 얘기가 이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노프 제정 러시아에서 싸웠던 것이 이제 백개 러시아, 그 다음에 레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소비에트를 구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게 적개 러시아,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러시아에서도 이런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1910년대에 이런 많은 여러 가지 특히나 이제 그 동아시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918년이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14개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민족 자결주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서 3.1운동이 되고, 그것 따라서 거기에 힘입어서 이제 임시정부를 세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제대로 좀 알려진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창했던 그 14개조의 민족 자결주의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그러니까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 1차 대전이 일어나죠. 1차 대전이 언제부터니까 1914년에 일어나서 1918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대개 요 시점이 되면은 1차 대전이 종결되는 시점이죠. 1차 대전이 종결되는 시점이 되니까 세계가 다시 한번 재편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1차 대전에 참여했던 독일이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이런 쪽하고 또 연합국 세력이 있죠. 결국은 동맹국들이 패하게 됩니다. 독일이 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연합국들이 이 동맹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패전국의 식민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지, 승전국의 식민지는 거기에 상관이 없어요. 일본은 승전국이었거든요. 승전국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 또 대한민국은 그때 독립의 의지가 이 사람들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것이 잘못 좀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가 곧 독립할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고무가 되었던 적이 있죠. 뭐 어떤 형태든지, 그때 당시에 우리 지식인들이 전부 이거 몰랐던 건 아닙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기회에 우리도 한번 독립을 해보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서 이제 이런 3.1운동을 일으키고 국가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19년에 보면 베르사유 강화회의죠. 이 베르사유 강화회의 우리가 흔히 파리 평화회의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그 베르사유에서 이제 체결됐다고 해가지고 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전된 연합국이 소위 패권 다툼이에요. 서로 자기네들끼리 승전국에 잔치하는 것이 사실은 베르사유 강화회의, 특히 우리가 잘 아는 파리 평화회의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떤 기회라든지 국가를 건설해야 되겠다. 또 잃어버린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로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한번 가서 부딪혀서 우리도 독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그래서 독립을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 하에서 일어나는 것이 1919년의 3.1 만세 운동이죠. 자, 3.1 만세 운동은 전초에 또 몇 개 비슷한 유형의 운동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28 독립선언입니다. 이건 일본 도쿄에서 동경에 있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립선언이 일어나죠. 사실은 이런 운동에 대한, 그래서 만세 운동에 대한 이런 것은 이미 1917년부터 사실은 태동돼 있었어요. 그거보다 더 빠르게 1916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1917년부터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번 일으키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1910년에 우리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꼼짝달싹 일본의 정보에 다 걸려가지고 꼼짝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직을 가질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학교를 통한 학생 조직, 또 하나는 종교를 통한 종교 조직. 예컨대 기독교라든지 천도교라든지 뭐 이런 종교단체들, 이런 거에서 겨우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1919년,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제일 활비롭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병희를 중심으로 천도교 세력에서 아까 얘기했던 1917년부터 이미 이런 것이 태동이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어떻게 뭐 할 것인가, 이게 사실 엄두가 제대로 안 나니까 준비 단계를 많이 거치고 있는 동안에 젊은이들이 확 터뜨리고 일어난 거죠. 사실은 28 독립선언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3.1 독립운동이 더 촉발이 됐죠. 빨리 진행이 된 그런 상황이죠. 28 독립선언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주 지역에서는 뭐가 생기냐면 대한독립선언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무오년에 생겼다고 해서 무오독립선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문제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오독립선언을 음력으로 이제 얘기해가지고 무오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3.1 운동보다 빠르냐, 늦냐, 이런 논란이 아직까지도 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디가 먼저 하고 이런 순서가 아니고 각 지역마다, 요거는 이제 동경에서 학생들 중심으로 됐고, 대한독립선언, 무오독립선언은 만주, 길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대종교 계통의 인물들이 모여서 여기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중심으로 했죠. 반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1 운동, 3.1 만세호 운동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형태가 되죠. 자, 이것은 이미 근 1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속에서 끓고 있던 이런 것이 이제 폭발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는데, 여기 이제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탑골공원에서 이제 만세를 부르게 되죠.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3월 1일에 몇 시에 했냐 그랬더니 전부 다 12시에 했대요. 왜냐하면 우리 노래 정오, 터지자, 민물 같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오인 줄 아는데 실질은 2시라고 그래요. 2시에 저것도 이제 탑골공원에서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군중이 너무 많이 모여서 발표하기가 적당치 않다 해서 우리가 잘 아는 태화관에서 34인이 모여서 하고, 나중에 학생들한테 탑골공원에 모였던 학생들 통보해서 학생들이 거기서 독립선언을 따로 또 발표를 해서 그 두 개 대열로 나눠가지고 시가 행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보통 3.1 운동. 자, 이 3.1 운동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때까지 여러 가지 지하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던 것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폭발해가지고 3.1운동에서 비로소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뭐냐? 이때까지 입헌군주다, 뭐 황제는 군주제다 이것이 아니고 이제는 민주주의다. 민주공화국을 세운다. 이것이 이제 바로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누구도 이제는 민주주의를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사람들이 사는데 다 똑같아요.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가 있는 곳곳에서 이런 임시정부 수립운동이 곳곳에서 사실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해에서만 저거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대로 러시아 지역 또는 국내에서도 일제 몰래 한성 정부가 생기고 이거 외에도 페이퍼 정부라고 해가지고 이름만 있는 명목상의 임시정부가 이걸 포함해서 전부 다 7개가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형체를 좀 갖춘 게 이 3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개가 각각, 러시아 쪽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서 러시아 쪽에 한인들이 가서 거기에 한인들 자치단체들을 다 조직했죠. 우리가 얘기하는 권업회라든지 그 다음에 전로 한족회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1919년이 되면 대한국민의회라는 의회 형태 이런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반면에 또 뭐 시기별로 그대로 할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미 거기에 가 있었던, 오늘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신규식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뭐 동제사도 생겼고, 그 다음에 대동단결 선언,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나중에 1918년이 되면은 신한청년당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신한청년당은 왜 만들게 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파리 강화 회의에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죠. 그래서 김규식 박사를 보내게 되는데 그냥 파리 강화 회의에 가가지고 우리도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자.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는데 이걸 개인 자격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는 어떤 단체 이름으로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신한청년당이라는 것을 만들죠. 그래서 신한청년당 이름으로 김규식 박사를 보냅니다. 국민들이 전부 다 선거를 모은 그걸 가지고서 김규식 박사가 파리로 떠나는 사이에 말하자면 임시정부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생겨나면서 신규식 박사는 그대로 외무총장이 되시고 파리 정권 대사가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김규식 박사는 임시정부가 생기기 전에 먼저 가서 활동을 하는 중에 이제 임시정부가 생기면서 외무총장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4월 11일, 옛날에는 4월 13일이라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4월 13일 날이 발표한 날이고 4월 11일은 국회에서, 그때 국회 이름이 임시의정원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의결한 날이 4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체로 4월 11일 수립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국회를 통해서 법적으로 국가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모여가지고 국가 우리 만들자 한 게 아니고 각지의 의원을 선출해가지고 그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률에 의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이 만들어진 겁니다. 말하자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 한성정부는 국내에서도 당연히 3.1운동 이후에 움직임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뜻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천에서도 모였다가 또 국내에서도 모여가지고 이걸 만드는데 이거는 내놓고 수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인물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상해로 나중에 갑니다. 그래서 상해 가서 이분들이 상해 임시정부하고 이제 또 같이 해서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곳곳에 이렇게 임시정부가 수립되니까 임시정부가 곳곳에서 서로 정부다 이렇게 하면은 또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각 곳에 있는 임시정부를 통합해서 하나의 정부로 만들자. 그렇게 돼야지 힘도 받고 국민의 지지도 받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통합운동을 합니다. 대개 1919년 4월, 그러니까 뭐 수립돼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하자는, 뭐 당연히 이런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통합해야지 뭐 가까스서 서로 내가 정부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요것은 이제 박차가 가해진 게 1919년 5월 25일이 되면 미국에 있던 도산 안창호가 상해에 도착을 합니다. 5월 20일. 그 상해에서 올 때는 뭐 안창호는 미주 지역에서 교민들 그래도 많은 연설을 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죠. 그래서 여기 올 때 그 교포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거금을 가지고 오죠. 왜냐하면 어느 운동이든지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상당히 적지 않은 돈을 도산이 가지고 와서 그 돈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임시정부 그 수립하는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을 만들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도산 안창호가 오면서 본격적으로 됐고, 사실은 도산이 오기 전에는 강요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동영 선생이나 이제 몇 분들만 있었고, 그 다음에 다 차장급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도산이 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임시정부가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논의가 되고, 더군다나 그 도산은 내무총장으로 왔지 않습니까? 올해 치면 내무부 행자치부라고 그러요. 요즘 행자치부.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무총장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부의 여러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대로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합하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러시아 지역에 있는 대한국민의회를 해산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그거 다 이제 공감을 해가지고 하는데, 한성정부는 어차피 특별한 실체가 없었던 것이고, 상해 많이 그게 임원들이 왔고, 그 다음에 러시아 지역에서 대한국민의회를 해산할 때 조건이 뭐냐면, 그럼 정부를 다 해산하고, 의회를 다 해산하고 하자 했는데, 거기에, 해력에 했던, 이게 안 나오네. 이동희라든지 문창범 같은 경우는 교통부장으로 됐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와서 보니까, 임시의정원은 해산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우리만 다 없애게 하고 니네는 임시의정원 그대로 남겨두냐. 이렇게 논란을 일으켜서 우리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 임시의정원을 해산하지 않은 한에는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장반들은 또 다시 거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결국은 이제 임시정부가 성립이 됩니다. 뭐 여기에는 우리가 잘한 대로 설득을 잘하는 분으로 치면은 도산만큼 따라갈 분이 없죠. 그래서 도산이 이분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수립이 됩니다. 뭐 우여곡절 끝에 이게 나중에 이제 또 결과적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간에 임시정부를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4월 11일을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 수립일로 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이제 한 것이 교통국을 설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상해라는 것은 국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국내를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은 다 한반도 안에 있는데 상해에서, 상해 주변에는 교민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가지고서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국내에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내하고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통국이고 연통제입니다. 자, 교통국은 이제 국내하고 통신 연락 또는 적정, 그 국내에서 왜 일본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조직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정부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사람도 보내고 비밀 자금도 마련하고 하겠죠. 자, 이런 적정 탐사 임무. 그걸 하기 위해서 교통국에서는 안동에다가, 지금의 단동이죠. 저기 압록강하고 신의주하고 서로 대안되는 그 안동에다가 교통부 안동 지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국내 모든 파견원을, 교통원 파견원들을 단동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로 파견하대요. 마침 여기에는
지엘 쇼라는 인물, 이 아일랜드, 그러니까 영국 국적을 가진 원래는 아일랜드인이에요.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받은 거에 상당히 공감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쇼라는 사람이 이륙여행하고 그 중국의 상해라든지 이쪽하고 연결하는 배편하는 무역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쇼의 이륙여행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연락, 상해와 단동, 거기에서 다시 국내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그 쇼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말하자면 쇼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아주 큰 공헌자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통국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 연통제라는 것이 조직됩니다. 연통제는 뭐냐? 연통제는 일종의, 이게 직속이 어디냐면 내무부 직속이에요. 내무부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행정조직을 확산하는 거 아닙니까? 이 행정조직을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임시정부에서 나가는 법령, 공문, 그 다음에 애국금, 그 다음에 세금을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처음에 임시정부가 성립됐으니 돈이 없으니까 공채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공채를 판매하는 그런 거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걸 연통제 조직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이 독판부, 도에는 도 단위는 독판부, 그 다음에 부나 군 단위는 총간부, 그 다음에 면 단위는 이 사간부,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독판부 하게 되면은 평북 독판부 또는 함북 독판부, 이렇게 각 도별로 이 독판부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도지사, 독판을 갖다 도지사급, 도지사라고 할 수 있는 독판이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예컨대 평북 독판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평안도에 성립이 되지 못하고, 거기는 왜냐하면 일제 치하니까 그 압록강 넘어서 그때 만주의 관전현이라는 데 독판부를 둬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파견하고 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대놓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북 저기에도, 그러니까 주로 전국적으로 원래는 설치하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저 남쪽까지 설치하기가 실제로는 힘들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국경하고 좀 쉽게 들락거릴 수 있는 평안도 지역, 함경도 지역에 주로 성립이 되었다. 이것도 한 1년 만에 일제 정탐이 돼가지고 다 와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체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애국금 수집한 것도 뺏기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 처음에 만들었던 교통부 소속의 교통국과 그 다음에 내무부 소속의 연통제, 이런 것들이 활동을 사실은 제대로 못하고 한 1년여 만에 전부 와해가 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임시정부가 재조직, 왜냐하면 이게 국내로 핏줄같이 쫙 연결망이 돼야 애국금도 수집을 하고 세금도 받고 또 여기에서 어떤 조직들이 핏줄같이 서로 움직일 텐데, 이게 다 끊어지니까 임시정부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1921년 정도 되면 임시정부는 상당히 좀 곤란해지죠. 여기에 이제 가세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의 문제까지 이제 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거 전에 이제 임시정부에서 했던 아까 파리위원부라는 걸 설치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안 청령단에서 파리강화회의 대표자로 김규식을 파견했지 않습니까? 그 파견했던 사이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니까 그 김규식 박사를 그대로 외무총장 겸 파리위원부 대표로 임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김규식 박사는 파리에서 파리강화 회의 대표로서 이제 활동을 하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파리강화회의는 뭡니까? 승전국들의 자기네 잔치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규식 박사 여기에 가서, 뭐 김규식 박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에 아주 능통한 분이죠. 여기 가서 한번 외쳐도 제대로 이게 강대공한테 먹혀들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뭐 파리만이 아니라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 그때 당시에 국제기구들은 제네바에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활동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조소안 같은 경우에는 제2인터내셔널, 특히 이제 만국 사회당 대회에 또 참석을 하죠. 여기에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이 되었다, 우리도 독립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한테 어떻게 잘못해왔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유구한 역사를 가졌다는 이런 여러 가지를 호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활동했던 거고 이제 미주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자, 미주에서 활동은 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구미위원부라는 것이 미국 워싱턴에 설립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까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 처음에 최고 수반이었던 국무총리제였는데 국무총리가 누구로 뽑혔습니까? 이승만 박사가 뽑혔죠. 그러면은 국가가 성립되었으면 이승만 박사가 와서 국정 수반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안 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또 무슨 일을 일으키냐. 자기는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로 뽑혔기 때문에 이것은 프레지던트, 대통령이다. 미국의 대통령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명함도 프레지던트, 대통령으로 해서 하고서 이제 뿌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까 내무총장이었던 안창호 선생이 당신은 우리가 국무총리로 뽑은 거지 대통령이 아니다. 앞으로 대통령 이름 쓰지 말고 국무총리 써라.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없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한 급 밑에다.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으로 해야 통하고 더구나 나는 이미 명함을 다 뿌리고 해서 나를 다 대통령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네, 처음부터 그렇게. 처음에 국무총리였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제일 이제 곤란한 사람이 임시정부를 끌고 가고 있던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왜냐하면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가지고 국무총리제를 대통령제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제1차 헌법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얘기한다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헌법을 바꾼 꼴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여튼 구미위원부가 만들어지면서 구미위원부가 왜 이게 큰 활동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미주에는 우리 재미교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언제입니까? 1912년부터 14년까지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에 했던 노동 이주자들이죠. 처음에 하와이에 갔다가 거기에서 미주로 다시 가서 많은 사람들이 미주에 있는 농장이라든지 여기서 일을 하면서 이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애국금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10의 1조를 정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어떤 분들은 10의 7조, 8조.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것만 놓고서는 다 애국금으로 헌금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왜? 이분들이 미국으로 떠날 때는 조선이란 국가가 있을 때예요. 근데 자기가 간 사이에 국가가 없어졌어요. 돌아갈 국가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치면은 어떻게든 나라를 찾고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애국금을 아낌없이 내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현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전체 통화를 했던 것이 이제 구미위원부죠. 근데 구미위원부에서 나중에 이제 1921년에 워싱턴 태평양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이 모이면은 강대국의 자기네 이권을 위해서 싸우지 절대 약소국의 입장에서 얘기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그 태평양 회의 여기에서도, 제대로 이제, 우리의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이승만 박사는 그래서 1919년 4월 11일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상해로 왔어야 되는데 안 오고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바꿔가지고도 안 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상해에서는 강요들이 가만 안 있겠죠. 자, 오든지 아니면 사표를 내든지 해라. 자꾸 그렇게 아우성하니까 할 수 없이 와요. 그래서 1920년 12월 달에 옵니다. 그야말로 할 수 없이 왔죠. 할 수 없이 와가지고, 근데 대통령이 왔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죠.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앞으로 독립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보관을 가지고 올 것을 당연히 기대했겠죠. 근데 와가지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염증을 내기 시작했죠. 그러고선 젊은 층에서는 테러를 하겠다고 막 이러니까 21년 5월 달에
요거 핑계된 거죠. 나는 워싱턴 태평양 회의에 참석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싹 가버리죠. 그러니까 딱 6개월 동안 상해에 머물다가 가버리는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미주에서는 또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러시아 쪽에서는 또 뭐 있었냐. 자, 미주에서 아까 뭐가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태평양 회의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니까 여기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레닌 입장에서도 뭔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국제적인 이목을 끌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여기에서도 이제 극동인민대표회의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세계혁명자대회 또는 세계무산혁명대회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1920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를 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그 미국에서 했던 태평양 회의를 견제 내지는 거기에 이제 맞서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회의죠. 그래서 여기에 한국 대표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석했는데 워싱턴 회의에서 한국을 찬밥을 만든 거와 반면에 여기서는 상당히 우호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는 한국의 독립을 돕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닌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100만 루블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100만 루블 중에서 60만 루블이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중간에서 좀 뛰는 사람도 있고 뭐 해가지고 다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나중에 이걸 가지고서 1923년이 되면은 국민대표회의라는 걸 조직합니다. 국민대표 아까 말씀드렸죠. 임시정부가 처음에 성립된 다음에 교통국도 만들고 이런 걸 만들었지만 금방 와해가 되고 임시정부로서는 이렇게 와해가 되면서 국내에서 들어오는 돈 제대로 안 들어오죠. 그 다음 미주에서 들어온 돈도 자꾸 이승만 박사 통해가지고 자꾸 차단이 되고 하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주머니 사정이 상당히 안 좋죠. 이런 와중에 임시정부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임시정부 앞으로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개조를 해야 된다. 임시정부 개조를 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임시정부 야 처음부터 새로 만들자. 창조. 이렇게 창조는 대개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이 창조를 주장했고 임시정부 주변에 있는 사람은 대개 개조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해서 창조와 개조 프로 나눠가지고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이제 생기는데 거기에서 한 6, 7개월을 서로 싸워서 결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대표회의가 결정이 안 되고 임시정부가 그대로 이제 존속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제 뭐가 생기냐.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탄핵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거 발단이 처음에 어디서 생기냐. 1919년 3월에,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있으면서 뭐냐. 위임 통치 청원서를 미국에 제출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이, 이게 정확하게는 사실은 국제연맹에서 대신 통치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들어서 우리가 할 적이 없으니까 니네가 해달라. 그래서 여기 유명한 얘기가 있죠. 단재 신채호 선생이 했던 얘기가. 이완용은 있는 나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 당신은 없는 나라까지 팔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것이 이제 이승만 박사의 꼬리를 계속 밟히는 그런 것이 되죠. 위임 통치 청원이라는 것이. 그것은 결국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인데도 이승만 박사는 상해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상해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상해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승만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키죠. 그래서 임시의정원에서 박은식을 국무총리 겸 대통령 대리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임시대통령, 의정원도 임시의정원이라는 이름 붙은 것 같이 대통령 사실은 임시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얼마 안 가면은 곧 나라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찾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거를 처음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어서 그 심지어 대통령의 임기, 국무총리 임기가 얼마냐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염두에 그렇게 안 뒀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임시의정원에서 이승만 대신 박은식을 그 밑에 국무총리 역할을, 왜냐면 이때 원래 국무총리가 있었던 이동희가 있었는데, 이동희는 또 사회주의 계열 인물인데, 이동희는 또 이승만에서 반발해가지고 이제 러시아로 떠나게 되고, 이런 와중에 거기 최고 원로였던 박은식을 국무총리 겸 대통령 대리로 추대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승만이 또 미주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반발을 하는데, 반발을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미주에서 들어오는, 임시정부로 들어오는 돈을 갖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임시정부로서는, 왜냐하면 제일 많이 돈을, 임시정부를 꾸려가는데 제일 많은 재정 역할을 했던 것이 미주에 있었던 그 재미교포들이 지원해주는 그 돈인데, 그 돈을 이승만이 아까 구미위원부로 통해가지고 들어오는 돈을 다 끊어버리니까, 이게 뭐 임시정부는 상당히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1925년에 이승만을 탄핵하고 면직을 합니다. 대통령직에서 면직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대법원에서 이런 예제가 한 번 있었죠. 대통령을 면직하는 이런 예가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을 면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박은식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은식은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바로 헌법을 바꿔가지고 국무위원제로 이제 헌법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제로 하게 되면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힘드니까, 그래서 국무위원제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건 다시 한번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탄핵을 받았지만 그대로 구미위원부를 통해서 애국금과 각종 성금을 수합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보내죠. 자기가 쓰고 필요한 만큼만 임시정부에 보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처음부터 임시정부가 상당히 힘들게 했던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바로 나라를 세우면 바로 독립을 할 것 같이 다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낌없이 애국금을 내고 독립자금을 내고 했다가 이게 몇 년 가니까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렇다고 또 비밀리에 한 것이 주머니에서 계속 또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점점 임시정부가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빠지는 거죠. 아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이 성립돼가지고 임시정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가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임시정부는 쭉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아까 얘기한 국무총리제라고 그랬죠. 근데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되겠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제로 바꿉니다. 그러다가 대통령 폐지하고 2대 대통령 박은식 선생이 있을 때 국무령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국무위원제로 바꾸고 주석제로 바꾸고 주석과 부조 이렇게 됩니다. 국무령제는 처음에 누구를 처음에 선택을 했냐 하면은 석주 이상용 선생, 만주에서 설화군전선이 무장투쟁을 하던 석주 이상용 선생을 모시게 됩니다. 왜? 이때만 해도 임시정부가 여러 가지 논란이 생겨요. 왜? 임시정부에 있으면 일제와 싸우고 그 본적을 해야지 상해에서 뭐 하냐 니네. 만주에서 무장투쟁하던 사람은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죠. 상해에서 뭐 외교 지금 이때까지 다 실패하지 않았느냐. 뭐 하고 있냐. 만주에 와가지고 실제로 무장투쟁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일제와 싸워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임시정부도 사실은 기본적인 거는 일제와 무장투쟁을 해서 나라를 찾겠다는 게 기본적인데 무장투쟁이 그렇게 말같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군대를 조직하고 많은 군비를 들여가지고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고 우물우물 하다가 만주 쪽에서 자꾸 그런 얘기 되니까 그러면은 만주에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가지고 그분들의 중심이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을 모셔서 국무령제를 하고 그 국무령을 모시고 거기에 만주에서 활동하던 무장투쟁 활동
김좌진이라든지 김동삼 선생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정부를 꾸리자 이렇게 이제 의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석조 이상용 선생이 초대 국무령이 돼가지고 상해로 왔는데 만주에 있는 분들은 강요로 오지 않겠다고. 왜? 독립운동하고 무장투쟁 여기서 해야지 상해 가서 뭐 할 거냐 우리가. 거기서 뭐 빈총 들고 싸울 거냐? 아니다. 우린 여기서 싸우겠다. 그래서 하나도 강요로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석조 선생도 뭐 끄집어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 6개월 동안 그 운동하다가 결국은 다시 만주로 되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국무령이 여러 분으로 바뀝니다. 뭐 양기탁 선생한테도 바뀌고 이제 홍진이라는 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국무령 홍진 선생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면서 야, 이 국무령 가지고는 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국무위원제로 바꾸고 또 국무위원제는 일단의 집단 지도 체제예요. 일종의 이제 여러 사람, 그냥 강요들이 모여가지고 일본의 예컨대 이제 수상 내각 책임제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각 책임제 같이 이런 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1941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중경에 정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과 교전을 하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광복군도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체제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힘을 실어주는 주석제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44년이 되면은 사회주의 계열하고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자 계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석과 부주석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선 주로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 여당이 돼서 임시정부를 끌어갔다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그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이라든지 이런 야당 이쪽도 같이 끌어들여가지고 한쪽은 주석을 하면 한쪽은 부주석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국무위원도 서로 나눠가지고 하고 이런 체제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일종의 좌우 연합 체제가 되는 것이죠. 자, 요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상해 임시정부 뭐 초창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으로 밖에 남아있지 않고 이것도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중국에서 엉뚱한 집을 갖다 헐어가지고 벽돌을 다 인천항에 치료한 게 가짜다 판명이 나가지고 또 해프닝을 한 적이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임시정부 처음에 기록을 보면은 저런 걸 세를 얻어가지고 저 앞에 인도 사람들이 이제 틀이 좋잖아요. 인도 사람 터반 딱 들고 칼까지 탁 치고 앞에 경비로 딱 서가지고 모양 있는 임시정부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아까 얘기했대로 임시정부 사정이 궁핍해지니까 나중엔 건물에서 쫓겨나고 나중에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흔히 우스갯소리로 김구의 왼쪽 주머니에 임시정부 도장이 나오고 오른쪽에 명판이 나오고 해가지고 김구의 주머니가 임시정부 청사다 이렇게 농담이 나올 정도로까지 궁색한 그런 상황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임시정부에서 이해할 것이 임시정부가 상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군데로 옮겨갑니다. 처음에 이제 상해에 있다가 상해에서 항주로 옮겨갔는데 이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입니까? 1932년 윤봉길 의사 사건이 일어나면서 상해가 이미 점령당했죠. 상해가 점령당했을 때 항주로 피신을 하고 항주 옆에서 남경으로 정부에서 피신하고 항주 그 다음에 진강, 장사 이렇게 쭉 가는데 이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갔다가 여기서 진장으로 갔다가 창사로 갔다가 광주. 그러니까 요 광주 이쪽이 이제 물가가 싸고 사람이 살기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설마 여기까지 일본이 손을 미칠 것이냐 했는데 바로 여기서 일본이 상륙해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강을 따라 쭉 이제 올라와서 나중에 기강에서 중경까지 이제 요 기간이 한 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때는 뭐 말하자면은 임시정부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책을 못하니까 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런
자금도 없고 재정도 없고,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32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윤봉길 의사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의거가 일어나면서 마침 장개석 총통하고 서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야 비로소 중국이 임시정부를 좀 도와주기 시작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국민당을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국민당이 움직이는 대로 계속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 이동 시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뭘 주로 하냐면 요때 이제 정당들이 이합집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처음에 그 임시정부의 중심이었던 김구를 중심해서 내각 그 여당이었던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뭐 한국민국당, 뭐 그 다음에 김원봉이 얘기하는 민족혁명당, 뭐 그 외에도 저 만주 쪽에서 왔던 무슨 당 독립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당들이 또 요 사이에 서로 이합집산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소위 재건 한국독립당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중경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광복군 총사령부가 성립이 됩니다. 광주 이 한국독립군이 사실 금년이 한국광복군 창립 80주년이에요. 금년이. 사실은 9월 17일 큰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행사가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김구를 비롯해서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총 장군, 예, 선생님 정확히 저거 하시네. 그 다음에 뭐 중국 사람들, 뭐 유대치 장군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고요. 예. 자, 이게 이제 성립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중국이 못하겠어요. 왜? 아까 임시정부 수립하는 것까지는 봐줬는데, 군대를 여기서 또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건 또 다른 얘기죠. 남의 나라에서 암만 좋은 저거라도 여기서 군대를 만들어서 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걸 전격적으로 공개를 안 하고 팍 하게 되죠. 그래서 상해에 가자마자 9월 17일에 전격적으로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듯 이 광복군은 처음부터 군인이 있어가지고 조직한 거 아니에요. 광복군에 있는 순애들, 옛날 만주에서 독립운동하고 뭐 했던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한 20명 정도 되는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광복군 총사령부터 우선 만들어요. 총사령부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서안에다가 그 말하자면 전방초소인 서안 총사령부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가지고 군대를 모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김원봉 선생이 했던 그 뭡니까 조선혁명 조선의용대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 기존에서 했던 이런 그 독립군들을 모아가지고 광복군 소위 1지대, 2지대, 3지대, 5지대까지 처음에 1차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5지대에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다 합쳐가지고 2지대를 만들고 1지대는 김원봉선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되면서 제1지대,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있던 지대들을 저기 모아가지고 2지대, 그 다음에 3지대는 아예 전방에다가 일본군이 있는 적 전방에다가 사람만 파견해요. 8명 사람을 파견해서 그 이제 직무처라고 하는데 가서 군대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광복군이 조직이 돼서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처음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뒤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성립 전례식을 하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서 사실 광복군 총사령부는 1940년 9월 17일 날 이제 성립이 되지만은 1945년 초까지도 중국군의 지배를 받았어요. 중국군이 하라는 대로 소위 이제 국외 준승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국군에서 하라는 대로
보고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중요한 재정 문제라든가 이건 다 중국 사람들이 관할하고 남의 땅에서 하려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바로 나라를 잃은 서름이에요. 뭐 요즘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보지 않았을까 모르는데 옛날에 이런 나라가 없는 와중에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광복은 제3계 지대가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중경에는 제1지대, 아까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제1지대가 되고, 2지대, 여기는 이범석 장군을 중심으로 한 서안지대. 자, 이것은 다 어떻게 보면은 후방지대예요. 근데 김학규 장군, 아까 김학규 장군한테는 8명의 직무반을 만들죠. 제6 직무분처를 만들어가지고, 니네가 알아서 가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모집해라. 이게 불량으로 갔어요. 여기서 더 전진해서 서주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미 여기 일본이 다 점령해가지고. 그러니까 요 부양이라는 데도 이미 주변은 다 일본이 점령한 거예요. 섬같이 포위한 지역 안에 들어가서 군대를, 병사들을 모집을 한 거죠. 이때 왜 병사들을 모집할 수 있느냐. 일본 군대가 중국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군대가 모자라니까 징병, 학병 이런 걸 모집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방에 가면은 이 사람들을 갖다 설득해가지고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그 군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조선 청년들이 군납에 뭐 야채도 되고 뭣도 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따라서 온 장사꾼들이 또 많이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3지대야말로 진짜 적지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거꾸로 따지면 전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쉽게 모집할 수 있었어요. 후방 같으면 이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방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런 한국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이 사람들을 광복군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합병하게 되면 제3지대로 대개 들어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장준하라든지, 뭐, 어딥니까, 고려대학교의 뭡니까, 그런 많은 학병들이 바로 이 제3지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저 제3지대라서 또 그 학병들은 또 좀 불만이 있었어요. 왜? 와서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총 들고 교육받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까 무기 통제를 어디서 했다고 그랬어요? 중국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무기 뭐 사격 연습 이런 거 못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유일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신훈련. 군대에서 제일 싫은 게 정신훈련이거든요. 가만 앉아가지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식훈련이에요. 앞으로 가 뒤돌아.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니까 얼마나, 더군다나 머리에 먹물이 좀 든 학병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탈출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우린 여기 못 있겠다. 해가지고 이 중에 일부가 학병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경으로 가게 되죠. 중경에 가서, 중경에서, 나중에 1945년, 44년 말 45년 이때 중경에서 이제 활동을 잠깐 이제 하게 되는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세 개의 지대, 그래서 나중에 해방될 쯤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게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지만은 대체로 보면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 광복군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저기에 또 이제 요즘도 그러는 가짜 광복군 논란이 있어요. 왜 그런 논란이 생기냐 하면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임시정부 광복군을 중심해서 이 사람들이 무장을 한 채로 한반도로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미군정에서 차단이 되잖아요. 차단이 되면서 그러면 여기서 힘을 더 키워가지고 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본군에 있던 사람들, 그 군대들을 다 광복군으로 편입을 시킨 거예요. 잔편지대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게 많게는 뭐 몇만 명까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주일, 박정희 이런 양반들이 다 그때 광복군의 잔편지대로 막 편입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 소위 말해서 이때 편제된 가짜 광복군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광복군들끼리 서로 자기가 누가 광복군인 걸 몰라요. 왜? 중경, 서안, 부양 서로 떨어져 있어 활동했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안 봤으니까 저거 가짜다, 저 사람은 가짜다 서로 이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 부대만 광복군 익은 사람들인데 저쪽 딴 데서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광복군이라고 하니까 이건 가짜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동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튼간에 이런 형태로 해서 광복군이 중국 땅에서 이런 그 광복군을 설립해서 이것은 바로 광복군은 바로 말하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복군이 들어와서 그 법통을 대한민국 그쪽이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거기까지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따로 하지를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1945년 처음에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 오려고 했는데 미 군정에서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라 하니까는 할 수 없이 이제 따로따로 일진, 이진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임시정부를 생각할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945년 8월 15일로 임시정부가 끝나냐 아니면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던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임시정부 김구 선생한테도 주석이라고 다 불렀고 국무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임시의정 국민의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비상국민회의네 또 국민의회를 계속 유지를 갔거든요. 물론 그건 미 군정에서는 불법단체라고 해가지고 인정 안 했지만은 그건 미 군정의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해서 나중에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새로 저거 할 때까지 임시정부가 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서 한 일 중에서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서 가장 두각적인 게 바로 이 두 분, 한인 애국단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 두 분이 없었으면 임시정부 존재가 상당히, 열세라고 그럴까, 좀 그런 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도 많이 비난했죠. 임시정부 상해에서 좀 만주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비아냥거리면 니네 총알 피해야 당겼던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릴 정도로 임시정부가 했는데 바로 이 두 분에 의해서 임시정부의 위상이 크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인애국단은 사실은 뒷배경은 이동영 선생인데 그건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한인애국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에는 상해 왔을 땐 처음에는 친일파로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면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고 한국말은 잘 못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폭탄 가지고 할 것을 막 떠드니까는 처음에는 그 친일파 아니냐, 밀정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았다가 이 이봉창 의사를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바로 김구 선생이죠. 그래서 대화를 해보고 저 청년이 진짜다 해가지고 이봉창 의사에게 일본 일왕을 죽이는 거를 전폭적으로 맡기게 되죠. 그 나중에 이제 그 이봉창 의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때까지 믿어준 사람은 김구 선생밖에 없었다. 그 많은 자금을 나한테 서슴없이 내가 가지고 어떨라고 찾을 수도 없을 텐데 그렇게 신뢰를 해줬던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거슬릴 수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32년에 1월 8일 날 도쿄에서 일왕이 지나가는 수레에다가 폭탄을 던지죠. 근데 폭탄을 던지는 것이 이전에 의열단의 이런 폭탄들이 다 불발이에요. 왜 불발일 수밖에 없냐 하면은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폭탄은 뭐에 예민합니까? 습기 같은데 예민한 건데, 이게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그 즉석에서 만들 수가 없으니까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뭐 며칠, 몇 달, 이렇게 묵혀뒀다가 터트리는데, 습기가 조금만 차도 제대로 안 되죠. 국내에 들어와서 했던 거에 한 80%, 90% 가까이가 전부 불발이에요. 왜냐하면 습기가 암만 조심해서 보관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불발이 됐고, 그 이봉창 의사 여기에도 뭐 불발도 되고 던전을 실패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하나는 자폭하기로 하고서 하는 것도 다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이랑을 죽이는 거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유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불행부중 이런 얘기 했습니다. 왜냐면 중국 신문이 불행하게도 맞지 못했다, 적중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중국 신문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입장에서는 대경 실색을 하는 거죠. 우리 자기네들 천황을 불행하게도 죽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군대를 상해에다 투입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상해사변이라고 하는 1월 28일 날. 그러니까 이봉창 의사가 아까 1월 8일 날 의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얼마 되지 않은 1월 28일에 상해를 쳐들어가죠. 그 상해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상해를 점령하고 나서 상해를 점령한 승전 기념, 이거를 어디서 하냐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윤봉일 의사가 했던 상해 홍구공원에서 상해 사변 승전 기념식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다가 이제 윤봉길 의사한테 제대로 한 방을 맞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32년 4월 29일 날 상해 홍구공원에서 실학가와 백천내장을 갖다가 죽이는 이런 것입니다. 아까 잠깐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의열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폭탄인데, 다른 폭탄들은 좀 묵힌 폭탄, 그래서 제대로 폭발하지 않고 불발이 많았다. 대신에 지금 여기 윤봉길 의사가 시행을 했던 그 폭탄은 바로 중국의 병기창에서 속된 말로 따끈따끈한 그런 폭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대로 터져가지고 큰 피해를 입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분, 그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가 사실은 임시정부 수립에서 진행되어 가는 동안에 큰 역할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